외국인 좀 언제 좀 살까요? 외국인 저는 살 때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회가 한번 온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수익성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손실이 난 종목 매도하지 못하고 보유한 채 이제 안 접으지 못하고 좀 후회만 하는 투자자분들도 좀 많을 텐데,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이제 매매 판단일지, 결국 뭐 물린 주식이니 개인 투자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 다닐 때 네네. 맨날 틀리던 문제 틀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지금 자꾸 손실 입고 그거를 해결 못하고 3,300에서 2,300 떨어질 때까지 네네. 그래 왔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하던 실수를 계속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손절을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을 인정을 못한 거죠. 아,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매매일지를 좀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매매일지는 거창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종목 뭐 있고 이제 팔았으면 엑셀에 이제 기록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매수가, 뭐 매도 단가, 뭐 수익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으면 거기다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빼고 그 옆에 왜 팔았고 뭐 때문에 팔았고 그런 거 적어놓는 거예요. 손실률이랑. 네. 그렇게 하면 사람은 하던 실수 계속 하거든요. 하던 실수를 계속해요. 야, 내가 이거를 좋은 줄 알고 재무제표도 안 보고 샀는데 그래서 보니까 뭐 이익이 안 좋더라. 혹은 아, 너무 높을 때 샀어. 좋은 건 맞는데 너무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격도가 막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내가 그때 사버렸어. 네.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네.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네. 조금 덜 틀리거든요. 안 틀린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보정이 되다 보면 분명히 내가 3,300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과거에 이랬었지? 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으면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내키는 대로 이거 떨어졌으니까 뭐 팔아야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응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과거 경험이 있으면 작년처럼 하락하는 장에서 분명히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거다. 분명히 대응한 사람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락을 온몸으로 맞은 건 아니에요. 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5월 달에 현금을 좀 이제 뭐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반등시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켰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많이 물려봤으니까. 온몸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다라는 걸 아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일지를 적으면서 기록을 남기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린 주식을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매매일지를 남기는 습관. 네. 자,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수보다 매도 굉장히 네. 좀 어려워하는데, 투자자분들이 매도 좀 어려워하는 이유랑 매도 타이밍, 이거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매도를 어려워하는 뭐 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네. 내가 팔면 올라갈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뭐 공포감도 좀 있고, 그리고 손실 났을 때는 이거 팔면 이게 확정되는 거잖아요.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 매도는 진짜 어렵습니다. 매도가 사실 저도 어렵고요.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 30% 수익 났는데 다음날 또 10% 떨어져가지고 그럼 막 못 팔겠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매도할 때 2가지 원칙 정도를 갖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언제 팔아야 되느냐. 내가 샀을 때 마음이 변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이 이익이 계속 꾸준히 잘 나와서 이걸 샀다. 그러면 보통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한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정말 그 기업에 문제가 없더라도 전체적인 시황이 흔들려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막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거든요. 그러면 좋은 주식 괜히 싸게 파는 꼴이 되는 거니까, 뭐 이익이 내가 처음에 샀을 때 이 기업은 매년 한 4, 5%씩 계속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샀다? 그러면 이번 실적 나왔을 때 4, 5% 이상 이익이 늘어났으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팔아야 되느냐? 난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샀는데 이익이 줄어들었네? 아니면 역성장에 뭐 적자가 났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선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7에서 10% 손절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분산 투자하면 할 수 있거든요. 손절이라는 거는 몰빵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한 종목에 다 넣었어. 10% 손절해야 되는데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2달 이상 일해 월급을 다 모아야 되는 어떻게 손절해요? 내일 되면 오르겠지. 그럼 내일 더 빠져. 15% 돼. 10%에도 못했는데 15%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분산을 해놓으면 1억 중에 1,000만 원치만 샀어. 10% 빠져도 100만 원이잖아요.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하고 손절 라인 잘 지키면 그렇게 크게 터질 건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7에서 10%. 뭐 사실 30% 깨지면 복구하려면 50% 올라야 되거든요. 50% 오르는 종목 찾기가 네. 쉬운가요?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너무 이걸 길게 잡으시면 안 되고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손절선을 정해 놓으시는 게 오른 종목을 팔 때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3만 원, 4만 원 갈 수도 있는 거고 2만 원에서 다시 10,000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서 2만 원이 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점에서 일정 부분 이상 떨어지면 나는 차익 실현을 하겠다. 그런 기준도 갖고 계셔야 돼요. 뭐 10,000원 갔던 거 2만 원 갔다 다시 10,000원 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네. 그런 경험은 우리가 작년에 해봤잖아요. 굉장히 많은 주식이 작년 상반기에 엄청 올랐다가 하반기에 엄청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네. 그 수치, 그건 본인만의 수치로 좀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매도 타이밍 잡을 때 증권사 이제 리포트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잡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 그 증권사 목표 주가 그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좀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근데 6만짜리가 여기 목표 주가는 9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네. 그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 거지. 네. 뭐 목표 주가를 현재 것보다 낮게 하는 애널리스트 우리나라에 잘 못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매도 리포트도 잘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 9만 원, 그거를 고지고 때려놓고 제가 9만 원 간다 그랬으니까는 가지고 이게 아니라 네네. 이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지 하향 조정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향 조정한 거면 매수 의견이고 하향 조정했으면 매도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주가가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 거지. 그걸 절대적인 수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상향과 하향의 방향성을 좀 보자. 그렇죠. 목표 주가 하향 아니면 뭐 그 지금 현재 가격보다 현재의 높은 목표가를 뭐 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죠.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행간을. 저희 주식시장의 체력, 예탁금 회전율 네. 좀 요즘에 좀 작년 대비해서 좀 어떤 편이고 네. 이게 좀 언제쯤 개선될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 네. 안티도 많아지고 욕도 많이 먹겠지만 올라야 됩니다. 예탁금이? 아니요. 주식이. 주식이 올라야 예탁금이 오른다. 예. 예탁금이 늘어나서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이 오르면 이제 개인들이 그때서야 조금 뒤늦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학개미 운동 때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네네. 그때는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부동산도 조정이 온다라고 하고 그러면 갈 데 없는 돈 그때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싸서 확 몰려들었는데 네. 지금은 한번 쓴맛을 봤잖아요. 네. 개인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뭐 예탁금을 늘리고 막 그럴 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네. 그때는 초저금리 뭐 은행 예금 해봐야 네. 은행 예금 해봐야 이자도 없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채권금리로 보면 10년물이 3.7? 뭐 그 정도 하니까 그 고정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시 은행으로 빠져나가고 뭐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탁금이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회전율도 마찬가지죠. 다 물려 있는데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방금 상황 멘트 너무 재수 없었어요. 아니 살인적이네요. 다 물려있는데 어떻게 회전을 하지? 죄송합니다. 어. 네, 사과드립니다. 네. 제 마음이에요. 네네. 네. 모두 투자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너무 네. 와닿아서 공감. 다 물려있는데 어떻게 회전을 그러니까요. 하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늘어날 수는 없고 그러면 저는 기관은 가망이 없다라고 보고요. 네. 외국인이 사서 주식을 끌어올려서 지수가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면 그 뒤에 기관이 따라 들어오든 개인이 따라 들어오든 해서 네. 그쪽 체력이 좀 좋아질 것이다. 외국인 그러면 요즘에 좀 사고 있나요? 어떻나요? 외국인이 잠깐 샀다가 또 팔고 있어요. 잠깐 샀다가. 외국인 좀 언제 좀 살까요? 외국인 저는 살 때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본 코스피는 지금 한 2200포인트 아래예요. 거의 뭐 40%가 떨어졌죠. 왜냐면 이렇게 환율 베이스, 달러 베이스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 주식 보유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삼성전자 보유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뭐 사실 지금
반도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무역 수지라든지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랑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외국인이 볼 때 반도체 경기, 우리나라 외국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뿐이 안 보일 거예요. 반도체 경기. 그다음에 한국은 수출 국가, 수출 데이터. 뭐 이것도 뭐 반도체랑 연관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외국인 시각에서 보는데 수출 데이터도 줄고 있죠. 네.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은 추세적인 강세로 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경기도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쉽게 매수를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빠져나간다?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달러가 조금 약세로 전환되고 수출이 생각보다 좋고 물가가 조금 잡힌다. 물가가 좀 잡힌다. 에너지 가격이 좀 잡힌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 나고 있는 거는 수출 물가가 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점차 해결이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싸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좋아져야 되겠죠. 반도체 가격이 이제 그만 떨어지고. 그러면 저는 외국인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내년 반도체 실적이 개선되는 내년 2분기? 그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투자에서의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주식 투자 사람들의 심리로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투자자들 심리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투자의 성패를 좀 결정짓는 부분이 있을 텐데 주식 시장을 대하는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거래량이죠. 거래량. 아까 뭐 예탁금 이야기도 했는데 거래량이 지금 작년에 한창 좋을 때보다 거의 한 3분의 1 수준? 4분의 1 수준? 이것뿐이 안 되거든요. 네. 뭐 사실 저는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개별 종목의 심리를 좀 보는 게 체결 강도라는 걸 봐요. 체결 강도. 이제 매도 효과가 있고 매수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식이. 그래서 이 매도 효과를 누가 자꾸 밑에서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느냐. 이게 체결 강도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체결 강도가 높은 거고 네. 밑에서 매수 효과를 자꾸 누가 위에서 자꾸 팔아서 매수 효과가 사라지는 거는 체결 강도가 약하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주식은 당연히 체결 강도가 높겠죠. 떨어지는 주식은 당연히 체결 강도가 낮을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사지는 거다. 오늘 공감 되게 많이 하시네요. 이건 체결 안 되겠지. 네. 내가 한 네. 500원 밑에 걸어놓으면 체결 안 되겠지. 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셨어. 체결이 됐네? 사졌네? 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체결 강도가 굉장히 낮아진 주식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 심리 상태, 그 개인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진 거고 네.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한 거죠. 매도를 당했다? 네. 매수를 당했다? 뭐 이런. 그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뭐 시장의 심리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심리가 어떤지 보려면 체결 강도를 보시면 돼요. 그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면 내 주식은 심리가 괜찮네. 네. 내 주식은 심리가 안 좋네.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 주가가 올랐는데 개인이 샀다. 그러면 개인이 산 거겠지만 주가가 막 떨어졌는데 개인이 샀다? 개인이 사줬구나. 거래량 까봐야죠. 거래량도 얼마 없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의 연속이에요. 예탁금과 뭐 거래량과 체계 강도 이런 것들. 그럼 이제 한국 증시가 차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고 이제 진단을 내리시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 좀 넘어가 보면 아까 미국 증시는 약간 명품 주식이라는 식의 초반에 멘트를 좀 주셨던 것 같은데 네. 미국 기술주들은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저렴한 구간이잖아요. 네네네. 좀 사도 되는지랑 만약에 산다면 좀 어떤 것들을 좀 담아가도 되는지. 이게 사실 네. 미국 주식도 사실 애플 테슬라 빼고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애플 테슬라를 살라고 하니까 저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저걸로 또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좋은 게 안 떨어진 거예요. 좋으니까 안 떨어진 거고 엔비디아나 메타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안 좋으니까 에어비앤비.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너무 덜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저는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답이 애플과 테슬라죠. 그런 쪽들이 저는 유망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도 이제 로봇 관련된 ETF들이 있어요. 로봇 관련된 AI,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관련된 ETF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지금 미국의 정책은 무조건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이거거든요. 대만 너희도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한국 너희도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뭐 우리나라에 공장 안 지으면 미국에 물건 팔 생각 하지 마. 그러면 그런 로봇 관련된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런 종목들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 미래를 보면 결국은 성장주니까 뭐 엔비디아, AMD 대형 기술주도 올라올 텐데 사실 뭐가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 ETF 분산해서 뭐 나스닥 뭐 QQ를 사시든지 아크케이를 사시든지 그런 걸 좀 분산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빠진 게 또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S&P는 조금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쌉니다. 뭐 16배, 17배 하는데 과거의 PER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그렇지 평균적으로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6배가 적정 PER이었거든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형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하시는 게 저는 그것도 조금 분산해서 하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섹터로 넘어와서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섹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좋죠. 콘텐츠, 뭐 대형 기획사 뭐 이런 쪽도 좋고 콘텐츠 제작도 좋은데 사실 엔터 쪽은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근데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은 지금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엔터주들의 수익률은 뭐 지금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왜 올라왔냐면 음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도 음반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굉장히 왜냐하면 온오프가 다 잘 되는 그런 상황에 음반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오프라인 공연 가면 음반 살 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팬덤 문화는 그게 또 아닌가 봐요. 돈이 끝없이 막 어디서 샘솟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매출이 지금 계속 좀 유지가 되면서 이쪽은 좋아지는 거고 미디어 쪽은 올라오긴 올라오겠죠. 올라오긴 올라오겠는데 일단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뭐 사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뭐 6개? 뭐 이렇게 그 휩쓸다시피 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니까 올라오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쪽에서는 사실 이쪽 제작사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지만 결국은 컴퓨터 그래픽 아니겠습니까? VX 하는 쪽. 저는 그쪽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유망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얼마 전에 끝났었던 우영우? 그것도 제작비가 200억인가 들었다라고 해요. 뭐 이런 게 있던데. 아, 또 귀엽게. 그 200억이 사람한테 들어간 건 아니고 그 고래 CG 하는데 그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우리나라가 손기술이 좋잖아요. 손기술이. 그런 거 엄청 잘하고. 그런 쪽으로 저는 좀 유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식음료 섹터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저는 기회가 한번 온다고 봅니다. 아, 기회가. 네. 식음료. 요즘 뭐 제품 가격 올리더라고요. 엄청 올렸어요. 오리온 초코파이 올린 것 같고. 안 올린 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 올렸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만 올린 게 아니고 작년에 올렸고 올해 또 올렸고. 그럼 결국은 지금 국제공급 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료는 기본적으로 원화가 약세면 안 좋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1,400원씩 가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공급 가격 떨어지듯이 원화도 언젠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수익성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음식료 섹터들이 제품 가격 내리는 거 보셨어요? 내리진 않죠. 내리진 않아요. 국제공급 가격 올렸다고 다 같이 딱 올린 다음에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가.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죠. 그렇죠. 야호 하면서 올린 거예요. 근데 국제공급 가격은 다시 떨어지거든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환율도 1,400원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는 전 보지 않기 때문에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 뭐 비비고나 이런 거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또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좀 안정적으로 내가 너무 많이 오른 거에 투자하기 조금 그렇다. 그리고 나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음식료 이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요즘 이제 굉장히 좋지 못한 요즘, 이럴 때 투자자들이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만 좀 한번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럴 때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계좌 잘 안 보고 막 네네. 그러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사실 지수가 올라올 때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올려준 거거든요. 그때는 사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돼요. 오히려 그냥 계좌를 방치하시는 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지금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박스권 장에서 굉장한 종목들이 탄생했듯이 저는 지금 그런 종목들이 탄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시장을 더 냉철하게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종목이 정말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잘 하시는 그런 시기가 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2, 3년 정말 큰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큰 주식시장이 화랑이 큰 장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종목으로서 돈 벌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꼭 계좌를 복구하시는 그런 이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는 안 좋을 수 있으나 종목은 크게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발견해보자. 자, 그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4분기 금은 증시 투자 포인트는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지 네. 여부. 그러니까 수요는 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 계속 올리니까 그 효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4분기에 정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신호가 보이고 연준이 미안해요. 내가 잘못 봤어요.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경기 침체도 왔네요. 라고 하면서 턴다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뭐 겨울이 오면 뭐 난방 다시 해가지고 가격이 또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3분기 환율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4분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수출 기업들 채산성이 좋아지는지, 인플레이션과 이제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종목 고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지현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